자, 그래서 KPI하고 CSF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CSF라는 거는 CSF가 조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전략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공 요인인데 성공 요인을 뭘로 측정하느냐? KPI로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1부에서 봤던 해외 업무 역량 강화라는 CSF를 얼마만큼 이제 추구됐는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해외 부서별 계약 건수와 해외 부서 매출 비중이라는 KPI를 통해서 CSF 해외 업무 역량 강화의 달성 정도, 추구 정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KPI 산식이라는 거는 계산된 식이다. 그러면 이게 계량화를 시키냐? 계량화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데 좋잖아요. 예를 들면 너 수학을 잘해. 그런 거보다 너 수학 점수가 90점이야. 그러면은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죠. 계량화 됐다라는 거는 물론 뭐 계량화 됐다고 해서 다 정확하고 100%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 지금 9페이지 그 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라는 CSF가 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게 KPI라고 했잖아요.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직영점 증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직영점이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은 유통업체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매업을 해요. 도매 다음에 소매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유통 단계에서. 그러니까 농수산물 시장, 그죠? 농수산물. 저기 우리 그 송파구에 있는 가락 농수산물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도매 시장이거든요. 그럼 도매에서 이제 각 소매점으로 이게 뿌리는데 이 도매점에서 소매점으로 가고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데 이 소매점이 만약에 없고 도매에서 소매로 직접 간다면 도매에서 소비자한테 말이 꼬이죠. 도매에서 소매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간다면 이 유통 단계가 축소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제품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이유는 뭐냐면 소매를 거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된 제품을 주문과 동시에 바로 배송받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유통 단계가 준다라고 그러면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영점 증가율이라는 KPI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유통 단계가 축소됐다는 걸 볼 수 있고 축소됐다 그러면 비용 절감이 일어나니까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물류 비용 감소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금액은 어떻게 감소가 됐는지 아주 좋은 KPI죠. 두 가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CSF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조직 구성원들의 교육 확대라는 거. 이 회사는 어학이 상당히 중요한가 봐요. 외국어를 사용하는 게. 그래서 어학 프로그램 활용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직무 관련 교육.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회사에 있는 동안은 많은 교육을 받게 되는데 직무 교육을 비롯해서 이 교육을 얼마만큼 제대로 숙지했는지 시험을 통해서 산식 보세요. 목표 점수 대비 획득 점수 시험을 통해서 측정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 교육 구성원 확대라는 여러 가지를 교육 구성원 확대라는 거 조직 구성 말이 이렇게 좀 자꾸 빠르고 그러죠. 조직 구성원 교육 확대라는 CSF를 측정할 수 있는 KPI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요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전략 부분이니까 조직 전략이니까 이 KPI가 조직 성과 측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네. 그죠? 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한번 자세히 볼까요? 거기 맨 위에 보셨다고 생각하고 이 말이 있네. 그죠? 또 헤즈 오브 코퍼레이션 이런 말이 있네. 그러니까 조직에 있어서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회사의 우두머리, 기업의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조직의 최고 경영층, 탑 매니지먼트, 그죠? 최고 경영층은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느냐? 가치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에게 가치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우리가 이 경영이라는 수업은 이 챕터별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1장에서 공부한 역시 공부했던 친구들을 기억났을 거예요. 컨셉추얼 스킬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최고 경영층들이 전략을 우리가 도모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는 뭐냐? 고객에게 가치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겠다. 그죠? 컨셉추얼 스킬이었잖아요. 미션 비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고객들에게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컨셉추얼 스킬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전략 프레임, 스트래티직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션, 비전, 스트래티직 골, 전략 목표,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핵심 성공 요인 관의 개념들과 연계성을 살펴봤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전략의 어떤 틀을 짰다. 그럼 전략 틀을 짜면 그 전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업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이냐, 혹은 기업 내에 있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전략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대기업의 어떤 조직 구조 형태를 보면 대부분 사업부 구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비전들을 몇 개씩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사업부 조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적 틀이 조직 전체, 기업 수준에서 행해져야 되느냐, 혹은 사업부 수준, 조직 내에 있는 사업부 수준에서 우리가 전략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추구되어야 하는가,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의 그 파란색의 두 번째 지금 10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전략적 선택, 초이스, 스트래티직 초이스에 있어서 두 가지 이슈. 하나는 코퍼레이트 레벨, 기업 레벨 수준이냐, 또 하나는 비즈니스 레벨. 이 비즈니스, 우리가 사업부를 비즈니스 유닛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비즈니스 레벨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 디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SBU가 뭐라고 그랬죠?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닛,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디비전이라고 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 조직 구조 이야기할 때 혹은 앞에 1장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제 수업 흐름을 좀 이해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그래서 1장 공부할, 1, 2장 공부할 때는 상당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뒤에서 학습하는 내용들이랑 다 연결이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이 수업이 뭐 1학년 수업이라고 해서 고학년 학생들은 쉬운 수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수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건 간에 이제 뭐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조직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취업을 하게 되면 조직에서 일을 할 텐데 조직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이라고 하면 꼭 그 사람이 최고 경영자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전략적인 이슈들을 머리에 담고는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얼마든지 경영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그걸 떠나서라도 조직의 일원이라고 해서 경영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모르고 있을 필요가 없죠.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자, 어찌됐건 기업 수준이냐, 너무 영어로만 썼나? 기업 수준이냐, 사업부 수준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전략 프레임을 갖다가 우리가 그럼 뭔가 일을 할 때 기업 수준에서 해야 되느냐, 그죠? 틀을 짰으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사업부 수준에서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기업 수준의 전략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를?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전략 목표 중에서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뭐 매출 규모 확대, 아니면 뭐 영업이익 증대, 아니면 기업의 수익 창출. 자, 수익 창출이라는 어떤 전략 목표가 있다고 해보세요. 수익 창출이라는 전략 목표가 있을 수 있어. 그럼 우리가 기존 사업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더 이상 수익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딱 보니까, 요새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밖에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가족 단위로 이렇게 뭐 캠핑 같은 거 하죠. 다른 사람하고 접촉 없이 조용한 데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사업 쪽으로 뛰어든다고 한다. 근데 그런 사업을 우리가 뛰어들기 어렵고, 그럼 뭐 그래서 뭐 캠핑 용품이 잘 팔린다고 해요. 아니 지금 그냥 회사 이름 얘기해 버리자. 여러분들 코롱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코롱 그러면은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코롱 텐트라는 거 있거든요. 텐트? 그 전부터 이제 제가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캠핑 같은 거 많이 가고 그랬는데 항상 각광을 받는 코롱 텐트가 있었어요. 왜냐면 상당히 견고하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녹색과 연두색으로 이렇게 소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회사 로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등산용 가방 같은 것도 팔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코롱 같은 경우, 이런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등산과 관련된, 캠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레저용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상당히 탄탄하니까 예를 들면 우원이라는 기업이 있어. 우원이라는 기업이 기존 사업으로 수익 창출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어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전략적이라는 어떤 방향성이 일단 환경 살피잖아요. 지금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게 코로나 사태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어떤 기업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맞는 우리의 장점은 뭐냐? 우린 돈이 많아서 이른바 코로나 상황에 맞는 어떤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있어.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뭐 캠핑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 그러면 코롱이라는 이쪽 회사를 사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거 뭐예요? 인수합병이죠. 인수합병. M&A, 그죠? 인수합병이죠. 그래서 잘 외우지 마시고, 기업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뭐냐면, 이 말이 중요해요. 어떤 산업에 진출할 것인가. 코퍼레이트 레벨이라고 합시다. 어떤 산업에 진출할 것인가. 코퍼레이트 레벨. 기업 수준 전략에서는 기본적인 이슈가 뭐냐? 어떤 산업에 진출할 것이냐.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등산용품, 레저용품, 캠핑용품이 상당히 인기인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뛰어들고 싶은데 우리 기업이 돈이 상당히 많아. 그러면 코롱 같은 기업을 사버리자. 그건 M&A잖아요. 인수합병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코롱의 주식을 사면 되지.
지분율을 예를 들면 40% 정도 높이면은 인수합병 경영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인수합병, merger and acquisition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합병 인수죠. 원래는 합병 인수인데 그냥 인수합병이라고 하죠. merger가 합병이고 이게 합병이고 acquisition이 인수. 대개 인수 후 합병이 일어나죠. 그죠? 합병이라는 거는 두 기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현대하고 기아 같은 경우도 인수 후에 현대 쪽에서 이제 기아의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입했겠죠. 그런 다음에 현대기아 브랜드명은 그냥 회사명은 쓰지만 두 회사가 합병됐잖아요. 그죠? IMF 이후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산업에 진출할 것인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어떤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네. 우리 챈들러 이론 앞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요? 챈들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조직 구조는 전략을 따른다. Structure follows strategy. 그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예시로 설명드렸던 게 이랜드였잖아요. 이랜드 사례 기억나세요? 이랜드는 처음에 조그만 개인 회사로 운영이 됐었죠. 그죠? 조그만 개인 회사로 그러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기능단위 조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랜드라는 회사, 의류. 그런데 의류를 잘 만들다가 청소년들이 입을 수 있는 의류를 생산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생산자가 백화점이나 기타 이제 유통업체에다가 납품하는 게 쉬워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많이 생겨서 청소년 의류 시장에서 의류를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이랜드가 직접 2001 아울렛이라는 유통업체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공급했다고 했죠. 내부 계열화. 그 내부 계열화가 뭐냐면은 수직적 통합이에요. 우리 이 vertical integration이라는 용어 배웠을 거예요. 수직적 통합. 이것도 지금 우리가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거의 다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보셔도 돼요. vertical integration, 수직적 통합, 내부 계열화. 이해되셨죠? 이 2001 아울렛을 누가 만들었어? 이랜드가. 그럼 2001 아울렛은 뭔데? 유통업체인데 유통업체에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생산한 의류를 공급한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로 어떤 산업에 진출? 유통산업에 진출했네. 의류 쪽 회사가. 그죠? 이랜드 사례에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방식이 있느냐? 세 번째는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 우리말로 얘기하면 얼라이언스는 제휴, 손을 잡는 거예요. 전략적 제휴. 수직적 통합 이해되셨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배웠다고 너무 간략하게 줄여서 설명을 했나? 적어볼까 그러면? 이랜드가 의류회사가 유통으로 모였어. 2001 아울렛.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뭐 2001 아울렛도 만들고 뭐 유화 백화점도 인수하고 그죠? 근데 인수했네. 그치?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류 쪽에서 유통 쪽으로 사업을 진출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의식주, 휴미락 이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자, 전략적 제휴는 봅시다. 제휴라는 건 손을 잡는 건데 이 전략적 제휴의 사례는 크게 유명한데 GM하고 대우 사례가 유명한. GM 대우가 우리 이 대우 얘기를 해보면 대우가 90년대 한 중후반 IMF 구제금융 받기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4대 대기업 그러면 현대, 삼성, 대우, LG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우가 이제 공중분해 됐거든요. 대우가 이제 대우전자도 있고 대표적인 이제 사업 영역이 대우전자, 대우자동차. 그럼 벌써 이제 뭐 전자 부문은 LG랑 뭐 삼성이랑 경쟁하고 자동차는 현대랑 경쟁했을 거 아니에요.
뭐 대우건설, 그죠? 상당히 사업 영역이 컸어요. 이거 다 대기업들이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삼성 같은 경우도 자동차 산업에 진출했었으니까. 대우자동차가 상당히 이제 규모도 크고 그랬는데 IMF 터지면서 대우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GM한테 넘어갔죠, 그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GM은 뭐예요? 어떤 회사예요?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소위 말하는 3대 자동차 회사죠. 포드, GM, 뭐 크라이슬러 이런 얘기를 하는데 GM 같은 경우에는 GM이 이제 우리나라의 공장이 어디에 있냐면 주로 군산에 있어요. 군산. 근데 여기 이제 90년대 이제 IMF 터지기 전에 80년대를 가만히 후반을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막 발달할 때예요. 그때는 이제 기아도 현대에 인수합병 되기 전이니까 현대, 기아 뭐 그리고 뭐 쌍용 자동차도 그때는 우리나라 거였고 외국으로 넘어가기 전이었죠. 경쟁을 하는데 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력이 그때 지금 우리 뭐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80년대만 하더라도 엔진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대부분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부품들을. 근데 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력이 부족해서 부재는 아니고 부족해서 GM이랑 이제 손을 잡으려고 했고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주 시장에서는 규모가 크지만 아시아 시장은 사실 뚫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커지기 전이었고. 근데 군산 지도를 보면 군산 위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 있으면은 군산 위치가 이쯤이니까 중국 진출도 좋고 일본 가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지역 중국 인구 한 14억 되죠. 일본 한 1억 3천 되죠. 그 다음에 뭐 북한 제외하고 남한 한 인구가 5천 정도 되니까 이게 상당히 시장이 크잖아요. 구매력도 있고. 그래서 동아시아 쪽 진출을 노리기 위해서 대우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제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서로 모색하는 방향이 있고 그게 맞아 떨어졌을 때 손을 잡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회사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상황, 사정에 대해서 잘 알게 되죠. 예를 들면 뭐 대우의 여러 가지 뭐 상황, 뭐 자금력이 부족해진다든가 아니면 인력이 뭐 어떻게 된다든지 뭐 공장 운영이 어떻게 된다든지 서로 알게 되니까 이 전략적 제휴 관계는 어떤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한쪽 기업이 성장이 좀 멈추거나 아니면 기업이 좀 이제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기업의 어떤 인수합병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GM 대우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GM이 대우를 인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GM 대우. 그리고 왜 GM이라는 말을 대우를 계속 쓰느냐? 그야말로 대우라는 명칭을 대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또 아재 개가 한다고 웃는 소리 들리는데 다시요. 대우라는 브랜드를 회사 브랜드를 대우해 준 거라고. 똑같아요. 르노 삼성 같은 경우도 그냥 르노에서 인수한 건데 왜 르노 삼성이냐고 하면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잘 알려진 브랜드니까 삼성을 없애지 않는 거예요. 삼성은 로열티만 내거든요. 대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GM 대우도. 그냥 GM이라고 하면 되는데 한국 소비자들에게 익숙하고 모든 생산은 이제 군산에서 이루어지니까 그죠? 사실은 회사만 외국 회사였지 생산은 다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우를 붙인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전략적 제휴라는 거는 뭐냐면 서로 기업이 뭔가 상대방 기업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왜 보면은 역사상에 보면은 이제 뭐 정략 결혼 같은 것도 하는 거 보면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고려를 개창한 왕건 같은 경우도 결혼을 그렇게 지방 호족들이랑 한 이유가 지방 호족들의 어떤 세력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죠? 아직 왕권이 약하니까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정략 결혼도 일종의 제휴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쪽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면 인수합병의 어떤 위치로 떨어질 수 있다.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다.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인데 방향성이죠. 전략적 제휴라는 건 어떤 과정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M&A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2부 여기서 마치고 지금 기업 수의 전략 코퍼레이트 레벨 정리를 해보면 M&A 인수합병, 두 번째 수직적 통합 vertical integration, 그 다음에 세 번째 strategic alliance 전략적 제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3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